오늘은 머신러닝 중에서도 슈퍼바이스드 러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바이스드 러닝은 지도학습이라고도 불리는 방법으로 훈련 데이터로부터 함수를 유추해내는 기계학습 방법의 하나입니다. 주로 트레이닝 데이터는 입력은 하나의 데이터일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력 데이터는 일종의 벡터로 나타내지고요. 그 다음에 desired output,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 그래서 뭐 어떤 분류를 위해서는 입력에 어떤 성질들이 주어졌을 때 그걸로 통해서 이 사람이 뭐 간단한 예로 남자냐 여자냐 구별한다든지, 그래서 desired output이 남자일 것인가 또는 여자일 것인가를 결정해주는, 그래서 입력 데이터와 벡터로 이루어진 입력 데이터와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그 참값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슈퍼바이스드 러닝 알고리즘은 트레이닝 데이터를 분석하여서 예측 함수를 만들고요. 그것도 그 함수는 새로운 케이스에 적용시켜서 예측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있는 데이터만 잘 분류하는 것도 때로는 의미가 있지만, 사실 큰 의미는 이것을 이용해서 현재 우리가 트레이닝 데이터에 쓰여지 않았던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이것을 적용시켜서 정확한 예측을 하고자 할 때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예측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통해서 무언가를 학습하고 싶어 할 때 일반적으로 따르는 그 프로시저가 있는데요. 거기 그 프로시저가 여기에 주어진 6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트레이닝 이그젬플의 타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손으로 쓴 글씨를 갖다가 읽어서 그게 무슨 글씨인지를 알아보는 걸 하고 싶다. 다른 알파벳은 너무나 힘들겠지만 숫자 같은 것은 지금 거의 다 평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할 때 여러 사람이 다 쓴 데이터를 한꺼번에 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 사람이 1만 쓴 데이터만 모아서 할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트레이닝 이그젬플을 갖다가 어떤 타입을 쓸 것인지 결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그렇게 한다고 어떤 그 계획이 쓰면은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서로 다른 필기체를 가진, 또 쓰는 언어가 다른 사람, 여러 사람들의 그 데이터를 모으는 게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떠한 특징을 잡아서 트레이닝 할 것인가, 그게 이제 퓨처 리프레젠테이션을 결정하는 방법인데, 그래서 어떠한 특징들을, 그걸 갖다가 벡터를 볼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미지 한 도트를 볼 것인지, 그래서 그런 퓨처를 갖다 결정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나중에 나온 결론적으로 이걸 트레이닝해서 나온 것이 어떠한 함수 형태를 하면 좋겠을 것인가. 이게 무슨 애널리티컬한 그 수식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뭐 단순히 벡터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여러 가지 형태, 뭐 뉴럴 네트로 해서 뉴럴을 통과시켜야지만 어떤 우리가 예측 가능하다든지, 그래서 그러한 그 함수가 결정되어지면, 또 그리고 그 문제에 가장 적합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뭔지를 또 생각해 봐야 되고,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트레이닝 셋과 우리가 결정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러닝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러닝을 갖다가 여러 가지 또 각각의 러닝 알고리즘에는 부수적으로 따르는 파라미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트라이얼 앤 에러스에 의해서 여러 번 경험에 의해서 최저값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파라미터들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바꿔가면서 러닝을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진 함수가 과연 얼마나 정확도를 가지는지, 그런 것에 대한 평가가 돼야 되고, 이 평가에서 원하는 만큼의 어떤 정확도를 보이지 못한다면 다시 가서 퓨처를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데이터셋을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트레이닝 이그젬플의 타입을 바꿀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반복해 가면서 점점 더 정확도가 증가된 그러한 함수를 우리가 얻는 것이 이 슈퍼바이스드 러닝의 일반적인 프로세스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 슈퍼바이스드 러닝에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다는 것은 아직 어느 한 가지가 뭐 다른 것보다 월등히 우수하다는 것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의미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알고리즘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어야지만 그때 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의 목적은 좀 몇 가지 알고리즘을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많이 쓰여지는 알고리즘 하나를 좀 더 깊이 설명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슈퍼바이스드 러닝에 중요한 이슈가 몇 가지 있는데요. 크게 네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첫 번째가 바이어스 베이런스 트레이드오프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현상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자 한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트레이닝 하시는 데이터셋이 4개라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를 썼을 때는 우리가 이 모델이 4개가 다 좋은 데이터고 한 가지 현상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에다가 초점을 맞춰 트레이닝을 하면은 이 하나에 대해서는 되게 결과가 좋게 나오지만 나머지 3개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쁘게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에 대해서 바이어스 돼 있으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커다란 베리언스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우리가 그 하나를 잘 편하게 만들면은 나머지 것은 잘 안 맞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하나에 집중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잘 맞출 수 있게끔 하나에 더 맞출 것인가, 아니면 하나를 봤을 때는 조금 더 결과 안 좋지만 다른 것들까지 잘 표현할 수 있는 뭐 제너럴리티를 증가시킬 것인가.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적정한 부분에서 이 트레이닝을 멈춰야 합니다. 그래서 바이어스하고 베리언스 사이에 어떤 트레이드오프를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펑션 컴플렉시티하고 그다음에 어마운트 오브 트레이닝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그 펑션이 복잡해지면 복잡할수록 뭐 간단한 예로 우리가 거기에 도입하는 변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식에 앞에 개수를 결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수 결정해 주는데 우리가 뭐 3차 방정식으로 푼다 그러면 몇 개의 세 개의 변수를 결정해야 되면 최소한 3차 방정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거기서 개수를 결정해 줄 게 많으면요, 그만큼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함수 형태가 복잡할수록 데이터가 많아야 합니다. 물론 함수가 복잡해지면 예측력은 뛰어나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 생각해야 되고 그 데이터도 뭐 좋은 거 나쁜 거 또는 얘네들이 서로 리니얼리 디펜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어떤 현상은 수식은 복잡한 함수일수록 정확하긴 하지만 갖고 있는 데이터가 그 복잡한 함수를 트레이닝하기에 충분히 많은 양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정확도가 틀려질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주어진 트레이닝 데이터에는 많이 잘 맞을 수 있지만 나중에 전혀 트레이닝에 쓰이지 않았던 데이터가 왔을 때 뭐 싱귤레이티 프로블럼에 의해서 얘네들이 전혀 다른 아웃풋을 줄 경우가 있어요. 그 로지컬리 말이 안 되는 결과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펑션, 우리가 트레이닝 하고자 하는 펑션의 컴플렉스 결정할 때는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양과 그 양을 꼭 고려해서 결정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Dimensionality of Input Space인데 얘네 우리가 인풋을 쓸 수 있는, 우리가 뭐 그 디스크립터를 이용해서 수업 시간에 자주 들었던 예는 디스크립터를 이용해서 어떤 QSP와 식을 만들 때 뭐 디스크립터 가설할 수 있는 게 5,000개라고 이 5,000개를 다 써서 모델을 만들지는 않죠. 그렇게 될 경우는 뭐 트레이닝 데이터 많이 필요하고 필요 없는 곳에 들어가 서로 상쇄돼서 안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면 너무나 그 input 스페이스가 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갖다가 원하는 양으로 줄여야 됩니다. 그걸 이 머신러닝에서는 퓨처 셀렉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정적인 것, 가장 그 현상을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만큼의 어떤 퓨처들을 셀렉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로 하는데
코릴레이션을 봐서 줄일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 프린시팔 컴포넌트 애널리시스를 통해서 2차원 평면을 한 다음에 비슷한 것들을 제거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방법을 써서 가능한 한 가장 대표성을 가지는 그런 퓨처들을 몇 개만 선택해서 사용해야만 더 좋은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데이터는 뭐 휴먼 에러라든가 또는 우리가 센서로부터 읽어놓은 데이터들도 다른 여러 가지 영향에 의해서 그 노이즈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노이즈가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전체 모델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노이즈인 값들을 이렇게 빼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풋에 있는 노이즈하고 그러니까 그 트레이닝 데이터에 있는 노이즈, 그 아웃풋이겠죠. 그에 대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내서 그걸 빼낼 수 있는 기능들이 필요합니다. 네, 슈퍼바이즈드 러닝 알고리즘은 뭐 상당히 여기다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수가 있는데요. 오늘 여기 언급할 것은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인 요 네 가지를 예를 들었는데요. nearest neighbor 알고리즘이 있고요. decision tree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포트 벡터 머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artificial neural network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래 잠깐 다이어그램이 나왔는데 각각의 지금 우리가 물론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통해서 뭐 리그레션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가능한데 지금 오늘 우리가 주로 다룰 것은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조건을 가지면 어떤 부류에 속하고 또 어떤 조건을 가지면 어떤 부류에 속하고 뭐 간단하게 우리가 그 사람이 남자다 여자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몇 가지 질문에 답을 함으로 해서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예측할 수 있겠죠. 뭐 20개 하는 식으로 되고 20개 하는 식으로 질문 주고받아도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nearest neighbor 알고리즘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가장 가까이 있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런 식의 검은 돌과 흰색 돌을 하다 구분한다면 이런 식의 분포가 우리가 뭐 기하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많이 쓰이는 게 또 디시전 트리라는 것이 있는데 얘도 그래서 처음에 어떠한 분류를 합니다. 이렇게 손을 딱 나누고 근데 나누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선만 있을 때는 이쪽은 검은색이 와야 되고 이쪽은 흰색이 다 와야 되는데 흰색이 껴있죠 여기. 그러니까 다시 또 어떤 조건을 도입해서 이걸 더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두 번 나눔을 해가지고 이 흰색과 검은색을 다 구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디시전 트리고요. 서포트 벡터 머신은 여기 어떤 선을 그어서 사실은 얘가 하이퍼 플랜인데 이걸 그어서 이 두 부류를 나누는 거. 여기는 정확히 분류는 안 됐지만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리니어한 펑션을 썼을 때 서포트 벡터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얘는 non 리니어한 케이스에 어떤 함수를 도입하면은 그래서 보통은 서포트 벡터 머신을 리니어 함수를 도입하면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는데 non-linear한 커널을 도입하면은 이런 식으로 non-linear한 걸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artificial neural network을 써서 하거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할 거는 artificial neural network은 우리 다음 뒤에서 딥러닝에서 살펴보기 때문에 이거는 깊이 다루지 않고요. 요 두 개를 간단히 다루고 서포트 벡터 머신을 중점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이라는 게 상당히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지만 각각의 그 알고리즘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해해야지만 이 알고리즘의 어떤 한계도 알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조합해서 좀 더 나은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는데 가능하면 수학적 표현을 쓰지 않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nearest neighbor는 보통 앞에 K가 붙어서 K nearest neighbor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K가 붙는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을 할 테니까 일단은 그거는 이제 그 K에 대한 의문은 그냥 가지고 계시고요. 지금 우리 주어진 머신러닝이라는 게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기반을 해서 새로운 현상들을 예측하는 게 머신러닝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K-니어스트 네이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늘 주제는 그 클래시피케이션이지 분류를 하는 거지 리그레션은 아닌데, 리그레션 예를 설명하면 훨씬 더 잘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어떤 주어진 x에 대해서 y 값을 다 이렇게 찍으면은 이런 식의 점이 찍히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특정 x가 들어왔을 때 y 값은 얼마일까라는 거 예측하는 것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일종의 리그레션 프로블럼인데, 우리가 요걸 이렇게 표현하는 수식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수식이 되게 복잡한 수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1차식 나타내기 힘든, 아니면 우리가 얘를 다 지나가는 1차식 y = ax 플러스 b라는 수식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수식이 만들어지면은 거기에 따른 어떤 값을 예측하면 될 테니까. 근데 K-니어스트 네이버는 뭐 그런 거 없이 수식을 유도해서 너무 복잡하게 하느냐, 간단하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우리가 어떤 이 x일 때, x 값일 때 y 값이 얼마가 될지를 예측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때 하는 기준이 뭐냐면,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nearest neighbor니까 뭡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을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웃이 누구냐? 보면은 이제, 우리 그때 x''일 때, y 값을 알고 싶은 건데, 예로부터 이 값일 때 이웃이 얘가 있습니다. 얘 간의 거리는 이만큼이고요. 뭐 우리가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계산할 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점이죠. 이 점은 거리 이거고요. 그렇다면 어떤 게 더 가깝나요? 이겁니다. 이 점이 훨씬 더 가깝죠. 그러니까 x가 x 프라임 값을 가질 때의 y 값은 이 값일 거라고 예측해 주는 게 이 nearest neighbor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요? 뭐 이론적 간단하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nearest neighbor고요. 좀까지는 그 리그레션이었는데,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와가지고요. 이런 식의 데이터가 주어졌습니다. 이 각각은 두 개의 퓨처가 있고요. A란 퓨처와 B란 퓨처. 그래서 얘를 뭐 A가 모두 좋고, 뭐 몸무게, 키, B는 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F는 여기서는 뭐 female, M은 male, 남자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A란 퓨처와 B란 퓨처가 있는 요 물음표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A 값이 요 값이 될 거고, 그죠? B 값이 요 값이 되겠죠. 그때 이 물음표 위치에 있는 사람은 과연 남자일까, 여자일까라고 아는 어떤 그런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블럼이 있다고 봅시다. 뭐 이것이 남자, 여자 구분 문제가 아니다. 뭐 어떤 은행에서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줄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할 때, 그 사람이 돈을 갚을 확률이 큰가, 아니면 안 갚을 확률이 큰가를 갖다가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산업적인 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하는데, 아까랑 비슷하게 리그레션 봤던 것처럼, 이 K-nearest neighbor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가장 가까운 것의 위치를 보고, 그의 어떤 판단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딱 보기에도 F 가깝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얘의 위치를 F 쪽인지 M 쪽인지를 갖다가 아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요 F부터 이 가장 가까운 저기 M이 이 M입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선을 긋고요. 두 번째가 요 선의 중앙을 지나되 이렇게 직교하는 그런 선을 긋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할 일이, 그 다음에 있는 F요. 얘가 가장 가까운 게 EM이 아니고 EM이죠. 다시 여기다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 선의 중앙을 지나면서 직교하는 이 선을 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얘는 어디 가깝죠? 이거랑 가깝겠죠? 그 다음에 여기 긋고, 또 이 선의 중앙을 직교하는 또 선을 긋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지나가다 보면은 이 선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요것이 F하고 요 M을 경계에 짓는 경계선이 됩니다. 뭐 알고리즘은 그렇게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요 두 개 X, A와 B, 그러니까 두 개 좌표가 있는 거죠. 좌표가 있고, 이 선은 요 좌표에서 요 좌표를 빼주는 어떤 벡터가 될 거고요. 그 벡터를
직교하니까 이 선의 방정식은 이 벡터의 놈이 되겠죠. 예, NORM. 예, 놈이 될 거라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해두면 요 선들이 계속 이어지면 나중에 결국은 예, 이렇게 되는 선의 이 F와 M의 경계이기 때문에 이쪽 여기 물음표의 위치는 예, F에 가깝죠. 이런 캐릭터를 지닌 사람들은 예, 피메일 여자가 될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기존에 있는 데이터가 있지만 우리가 이걸 갖고 K nearest neighbor를 갖다가 이용해서 경계를 그어 놓으면은 그 경계에서 어느 부분 영역이 어디에 속하고 또 나머지 영역들은 또 다른 파트에 속한다는 걸 우리가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nearest neighbor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할 때는 얘 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로부터 이거 하나를 봤죠. 지금 다 보면은 얘로부터 이거 하나를 보고 그다음에 얘로부터는 뭐 여기 보겠지만 요 각각의 관계를 하는데 요곳에 중앙을 했는데 K nearest neighbor는 요 K는 뭘 의미하냐면요. 얘가 할 때 몇 개의 주변을 보고 걔의 평균을 낼 것인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많을수록 많은 주변 거. 그래서 K가 지금 아까는 이제 뭐 우리가 1이라고 볼 수 있는데 2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하고 가장 가까운 거 이거죠. 예. 이 두 개의 벡터를 갖다가 한 다음에 걔네들의 평균값을 내 가지고 선을 하나 긋고요. 예. 그다음에 또 이 경우도 얘가 가까운 게 두 개니까 항상 두 개를 같이 보면서 그 두 개의 평균값을 구한 다음에 그것에 벡터에 선을 긋고요. 이런 식으로. 예. 그다음에 K가 4면은 예. 4개의 평균값을 갖다가 구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하는 식으로. 예. 그래서 몇 개를 주변에 몇 개를 참고해서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K 값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뭐 nearest neighbor 하나만 봤을 때 오파는 확률이 크기 때문에 좀 더 여러 개 보자는 관점에서 K nearest neighbor라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디시전 트리는 아까 처음 앞부분에서 예에 보여준 것처럼 어떤 값을 기준으로 경계를 나누는 과정들을 계속해 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이 예에서는 이렇게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에 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2주를 나눔을 해서 다 분류를 했는데 좀 더 복잡한 문제를 보면 이런 문제를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예. 그래서 이거를 좀 그 동그라미와 네모를 갖다가 나누는 문제인데 일단 동그라미가 이쪽에 많고 이쪽에는 하나 있죠. 그러니까 요거 X를 기준으로 2보다 작은 것들은 예, 하나 나누고 2보다 큰 것들을 나누면 이쪽 한 덩어리, 이쪽 한 덩어리가 되겠죠. 그래서 크게 나눈 기준이 이겁니다. 예, 그래서 2보다 크냐 한 덩어리, 2보다 작거나 같으냐 한 덩어리 나눴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한 번 조건을 걸었을 때 아직도 이쪽에는 이 동그라미가 있고요. 이쪽에는 네모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조건이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면요. 이보다 작은 거 갔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 검은 거만 모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 y 값이 2.6보다 뭐 커야 되고, 그쵸? 그 다음에 2.5보다는 작아야 되고, 그쵸? 그런 조건이 있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근데 이걸 합을 못하니까 한 번은 5보다 큰 걸로 나누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가서는 또 2.6보다는 작은 거. 그래서 요것만 분류냈고, 그 다음에 이쪽 와서는 여기 다 섞여 있으니까 x값이 3보다 예, 작은 거, 3보다 4보다 큰 거. 이런 식으로 나눠주겠죠. 그래서 결국은 요 덩이는 네모고, 나머지 이 덩어리들은 동그라미다.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건데, 그래서 복잡한 케이스일수록 이런 분류표들이 되게 많이 증가를 하게 돼요. 예, 그래서 하지만 뭐 원하는 거는 다 분류할 수 있는. 근데 이 디시전 트리의 약점은 이 경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 바운드리에 있는 데이터가 이미 트레인 데이터에 속해있지 않을 경우 그것이 다른 데 속할 확률이 되게 커집니다. 예, 하지만 뭐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알고리즘이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많이 쓰이는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 오늘 강조하고 싶은 알고리즘이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알고리즘입니다. 예, 얘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서포트 벡터 머신은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에 속하고요.
그래서 두 영역, 아까 이게 보인 것처럼 두 영역을 구분하는 하이퍼플레인을 찾는 게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이 주로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두 영역을 구분해 줄 수 있는 하이퍼플레인을 정의할 것인가 그거고요. 원래는 기본적으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로 개발이 됐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소프트 마진이나 또는 커널 함수를 도입함을 해가지고 그 논리니어 문제들도 쉽게 해결할 수 있게끔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되게 이론적으로도 뭐 되게 그 강력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방법보다도 속도가 빠른 장점도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인풋 데이터가 여러 가지, 아까는 지금 우리가 많아봤자 이게 2개짜리 프로블럼 했었죠. 이게 XY. 근데 이게 뭐 100개, 1000개 가는 그런 하이 디멘전 프로블럼에도 잘 적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뭐 이게 모든 알고리즘에 다 잘 작용한다는 뜻은 아니고, 특별히 우리가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그래서 문자를 보고 그걸 인식하는 부분에서는 다른 알고리즘보다도 월등하게 좋은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좀 더 부연 설명하자면 서포트 벡터 머신은 슈퍼바이스드 러닝 알고리즘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라지 마진 클래시파이어,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 한 두 경계 사이를 벌려주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인데, 트레이닝에 쓰여지지 않는 데이터가 오더라도 그것에 대한 에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 두 경계 사이를 멀리 해놓기 때문에 그 경계 사이 촘촘한 데다가 이렇게 정의를 해놓으면은 조그만 차이로서 다른 클래스에 속할 확률이 커지는데,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은 가능한 한 경계를 짓되 경계가 서로 경계가 멀어지게끔 짓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데이터들이 생겨도 그것에 대한 예측력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많은 데이터 우리가 퓨처를 사용하기 때문에 벡터 스페이스에 기반을 두고 머신러닝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소프트 벡터 머신의 알고리즘의 목적은 주어진 트레이닝 데이터로부터 두 클래스를 분류하는데, 가능하면 두 개의 경계에 가장 먼 데다가 이렇게 라인을 그어서 하이퍼플레인을 둬가지고 걔네들을 갖다가 분리하는, 그래서 전혀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더라도 걔네들의 예측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이 목적이고, 그래서 마진을 최대화하고 일반화한다는 것은 주어진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른 데이터가 들어오더라도 에러가 적게끔 작동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런 식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앞부분에서 말로 마진을 극대화한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뭔지를 가능하면 복잡한 수식을 쓰지 않고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빨간 점, 검은 점이 있는데, 얘네들을 가능하면 얘네들을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경계를 마련해 줄 겁니다. 모든 그 클래시피케이션의 문제가 가능하면 경계를 잘 설정해 가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쪽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그 어떤 상황에 어떤 클래스를 정해주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경계를 짓냐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인데, 이렇게 선을 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무조건 이제 앞으로 이쪽에 오는 것들은 다 붉은 점, 이쪽에는 검은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합당하냐? 그걸 봤을 때 경계로부터 가운데 경계가 나오고요. 그 경계로부터 이 빨간색이 가장 가까운 선을 긋고요. 이 검은 거에 가장 가까운 선을 그으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시 이런 식의 경계를 긋게 되면요, 이번에는 빨간점에 가까운 그 선은 저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검은 점에 가까운 선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갖다 우리가 봤을 때,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마진을 극대화한다 그랬죠. 마진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도 보면은 그 뭐 프린트 할 때 종이의 옆에 뭐 위아래 마진, 좌우 마진에서 빈 공간을 이렇게 주는 걸 마진이라고 하는데, 요 두 사이의 경계의 마진은 어떻게 되냐면, 이 초록색 같은 경우는 Z1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고요. 이 보라색 같은 경우는 Z2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떤 게 더 큽니까? 당연히 Z2가 Z1보다 크죠. 그래서 이
소프트 벡터 머신은 아까 마진을 맥시마이즈 한다 그랬죠. 가능하면 요 마진이 크게끔 이 선을 찾는 일입니다. 예, 근데 이게 2차원 문제나 이렇게 선이지 사실은 다차원으로 하면 더 크겠죠. 예, 하여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선을 그어야지만 이 마진이 극대화될 것인가, 예, 그것을 해결하는 게 소프트 벡터 머신의 알고리즘입니다. 기본적인. 예.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1차원 문제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점이 있는데 이쪽에는 예, 파란색 점이 있고요. 이쪽에는 빨간색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경계를 나눠주는 게 그 다음에 새로운 점이 나타났을 때 걔가 파란색 색에 속하는지 아니면 빨간색 속하는지를 갖다가 알 수 있을 것인가. 예, 그런 문제. 뭐 간단해 보이는 문제지만, 예.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 점과 이 점의 가운데를 갖다가 예, 선을 경계를 지어주면은 어떻게 될까? 이게 가장 합당하게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선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맥시멈 마진이고, 그래서 이제 1차원적 문제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1차원적 문제, 아까 사실 선을 넣긴 했지만 선 그을 필요 없이 그냥 점만 하나 찍으면 되는 문제예요. 여기다 점을 찍으면 이 점보다 이쪽에 있는 거, 왼쪽에 있는 거는 파란색,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건 빨간색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2차 문제로 가면은, 예, 이때는 우리가 선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쪽과 이쪽을 갖다가 경계를 나눠주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다차원적 얘기할 때는 이게, 선이 아니고 플레인 되기 때문에 보통 하이퍼플레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요 마진이 맥시마이즈 되게끔 얘를 갖다가 정해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지금 현재 상태는 분명히 아까 이런 식으로도 정할 수 있겠죠, 선을. 예, 근데도 그것보다는 이렇게 그어주는 게 이 마진을 맥시마이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일일이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사실은 이제 컴퓨터 알고리즘은 다 이미 다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지 않는 한은 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소프트 벡터 머신에서 결국 뭐냐면, 어떻게 이 마진이 맥시마이즈 되게끔 요 하이퍼플랜, 옵티멀한 하이퍼플랜을 찾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수학적으로, 예, 이거는 이미, 예, 카루시, 컨, 터커라는 KKT 컨디션에서 우리가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이용해서 풀게끔 알고리즘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이용해 풀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경 쓰지는 않지만 이러이러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푼다는 거는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고요. 예, 그래서 이걸 맥시멈하게 풀어주는 걸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2차원인 경우에는 라인을 걷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더 고차원적인 또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서포트 벡터 머신에 아까처럼 이게 딱 라인 하나로 이렇게 간의 경계가 훨씬 나아지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게 쉬운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룰 일이 거의 없고요. 상당히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복잡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 우리가 이렇게 선을 그어도 이쪽에 빨간 게 남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선을 그어도 이쪽에 빨간 게 남게 되죠. 이렇게 선을 그어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게 뭡니까? 예, 이렇게 지그재그로 나눠줘야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서포트 벡터 머신은 이렇게 플레인, 그러니까 뭐 우리가 평면으로 나눈다는 개념을 쓰거든요. 고차원적일 때. 근데 이렇게 이 리니어한 걸 쓰기 때문에 넌 리니어한 케이스는 원래 오리지널 알고리즘에는 나타내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고자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말로 정리를 하면, 예, 원래 서포트 벡터 머신은, 예, 리니어 세퍼레이션을 원하는데 실제 데이터는 그렇게 리니어로 확실한 경계가 지어지지 않아서요. 예, 우리가 이 넌리니어한 세퍼레이션을 이용하게 되고, 기본적인 서포트 벡터 머신 알고리즘 하에서 그걸 수행하게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리니어하게 하는 것과 아까처럼 복잡한 데이터를 구분할 때는 한 가지를 더 도입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커널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이 input 스페이스가 오리지널 스페이스면은 얘를 갖다가 퓨처 스페이스로 스페이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시켜요. 그래서 다른 공간으로 옮겨서 거기서 선을 긋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머신과 똑같지만 커널 함수를 도입해서 현재 그 평면에서는 주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차원 더 올라가면 얘네들이 구분이 가능하다. 뭐 그런 식의 알고리즘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풋 스페이스에서는 이 2D를 봤을 때 이런 식이 돼 있어서 우리가 이런 런리니어한 이런 함수 도입이 아니면은 얘네들의 구분이 불가능한데, 원래 서포트 벡터 뭐 실어놨으니까 예, 이런 리니어한 함수로 그 하이퍼플레이로만 구분이 가능지어지기 때문에 얘를 어떤 커널 함수를 써서 이 퓨처 스페이스로 트랜스포메이션 시키면 이 스페이스에서 이 스페이스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그 하이퍼플레인으로서 선형으로 이 x라는 것과 이 O라는 걸 갖다 서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커널 함수를 이용한 스페이스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에서는 우리가 다루는 게 단순히 x, y 또는 뭐 두세 가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멀티로 있는 데이터가 있는 벡터, 다차원 벡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우리가 현재 있는 input 스페이스인데요. 이 경우 아까 우리가 선형으로서는 구분이 불가능하죠. 그렇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데, 얘를 우리가 커널 함수를 써가지고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은요, 이런 식이 됩니다. 퓨처 스페이스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 본 모양은 이렇게 다 보이지만 얘를 한 차원 더 높여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플랜을 갖다 끼우면은 파란 점과 빨간 점을 구분할 수가 있죠. 이게 바로 퓨처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게 그 녹색 나타나는 이 경계면을 갖다가 우리가 하이퍼 플레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원을 트랜스포메이션 시켜주는 게 이 커널 함수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요런 2차원에서는 논 리니어한 문제였던 것이 3차원으로 가면은 리니어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려운 다차원의 문제를 갖다가 잘 경계를 구분지어 줄 수 있게 만든 것이 서포트 벡터 머신이고, 이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원래 오리지널 서포트 벡터 머신은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리니어 함수 쓰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복잡한 문제, 넌 리니어한 케이스를 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커널 펑션들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커널 펑션들이 이 폴리노미알이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가우시안 RBF 또는 시그모이달 펑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쓰이는 우리 커널 펑션이고요. 이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소개시켜 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기 XZ는 그냥 있는 값 그대로고요. 여기에는 이제 세타가 있고 D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시그마 있고요. 델타가 있고, 이런 변수들, 이런 변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사이클 런을 통해서 이 커널 여러 가지 서포트 벡터 머신 알고리즘을 볼 텐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우리가 커널 쓰느냐에 따라서 다시 같이 정해줘야 하는 파라미터들이 있어요. 유저가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가 딱 보더라도 세타랑 D가 뭔지를 넣어줘야 될 것이고요.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값이 틀려질 테니까 여기는 뭐 시그마, 그다음에 이런 시그모이다를 쓸 때는 우리가 델타 값을 넣어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순히 폴리노미알 커널 펑션을 써라라고 지정해 주는 것에 끝나지면 안 되고, 그때 이런 값들을 우리가 뭘 넣어줄 것인가, 그리고 이 여러분들이 넣어준 커널 펑션과 이 서포트 벡터, 커널 펑션을 이용한 서포트 벡터 머신의 어떤 그 정확도는 이런 파라미터들을 얼마나 잘 결정하느냐, 그리고 얘네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트라이얼 앤 에러를 통해서 점점점 더 좋은 값으로 갈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노하우를 쌓아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폴리노미알, 또 가우시안 IBF, 시그모이달
커널 함수 쓸 때는 꼭 같이 이런 파라미터들도 여러분들이 정의해 줘야만 한다는 것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소프트 벡터 머신을 여러 다른 리니어한, 그다음에 RBF, 그다음에 폴리노미아 이런 것들을 그걸 썼을 때 어떻게 그 디시전 바운드 결정되나를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 벡터 머신을 갖다가 이렇게 리니어 쓸 때는 다 리니어하게 경계가 지어지죠. 예, 그다음에 SVC는 소프트 벡터 클래시파이어라는 뜻으로 소프트 벡터 머신과 같은 뜻입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도 리니어하고, 그 다음에 RBF는 이렇게 곡선으로 휘어지는 그런 식의 함수가 정의가 되고요. 그래서 이 경우는 틀리죠. 그래서 이 뒷부분은 예전에는 완전히 이 파란 것의 경계였는데 지금 이거에 의하면 뒤에까지도 이것의 경계가 될 수 있게끔 뭐 태극 모양 도는 것처럼 RBF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요. 또 그거 말고 뭐 다차식 같은 걸로 나타내고 싶다. 네, 그래서 폴리노미아를 디그리 3로 쓰게 되면은 여기서 쓸 때 아까 얘기했었죠. 그 우리가 몇 개의 파라미터를 정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폴리노미아 쓰고 디그리 3라 하면 3차식에 맞게끔 이 함수를 갖다가 이용해서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어떤 커널 함수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커널 함수를 쓰면 좋으냐도, 예, 이거 데이터를 일단은 이렇게 2차원적으로 플로팅 한 다음에 디멘션 리듀스를 해가지고, 예, 본 다음에 보고 어떤 식의 함수를 쓰는 것이 뭐 리니어로 충분하면 리니어 쓰면 되는 것이고요. 예, 근데 만약에 데이터들이 여기에 속한 데이터들이 이쪽에도 있다. 그럴 경우는 예, 이런 식으로 예, RBF 신경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의 구조를 보고 적절한 알고리즘도 선택해야 되고 또 알고리즘 내에서 그런 파라미터들도 선택해 주면은 훨씬 더 정교하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머신러닝 중 슈퍼바이스드 러닝에 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